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호라고 하고요.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디자인대학원에서 표현적인 컴퓨팅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머신러닝, 딥러닝, AI와 같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트, 인터페이스 혹은 시스템이나 서비스 등에 잘 응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이 정말로 좋은, 더 나은 디자인을 하는데 커다란 기회 요인이, 혁신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기술들이 아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들, 디자인 연구자들, 그리고 앞으로 디자인과 디자인 연구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보다 창의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의 이용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과 표현적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것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흥미로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다 창의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의 이용을 위한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과 표현적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 녹화가 처음이다 보니까 표현이나 진행에 있어서 일부 서투르거나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고 이 기술들의 가진 한계나 어떤 챌린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부분의 정의와 세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은 이러한 머신러닝, 딥러닝이 제공하는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서 새로운 디자인 재료이자 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프로치를 말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술들을 좀 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표현적인 컴퓨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보다 직관적이고 보다 표현적이고 보다 자연스러운 컴퓨터 지능의 활용과 응용을 위한 분야인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진행되어 온 연구 프로젝트를 보여드림으로써 보다 피부에 와닿는 사례들을,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대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디자인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디자인을 하실 예정이거나 혹은 디자인 연구 중에 있으신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를 새로운 디자인 재료이자 요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해내는 그 선 연구소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상 인식, 이미지 인식과 같은 분야, 그리고 비단 육지 생물만이 아닌 해양 생물들, 특히 산호에 대한 서베이나 분석을 하는 내용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텍스트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제는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인지 혹은 지각 능력을 상회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해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산림 자원 혹은 인명들을 구하거나, 그리고 로봇들을 이용해서
정말 근미래적인 경험들을 창출하는 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세돌 구단과 접전을 벌였던 알파고는 아마도 우리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인공지능의 역할이나 앞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어떤 임팩트, 문화적인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의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연구 담론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5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2020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야심찬 기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 근접하는 어떤 퍼셉션이나 코그니션을 만드는 것에 주목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과 인간의 뇌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컴퓨팅 자원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게 이러한 계산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규명된 어떤 인간 뇌의 일부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프로치들의 한계성들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70년대 중반쯤에 AI, 인공지능 분야는 AI 윈터라고 하는 굉장히 혹독한 외부 세계로서의 공격과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서서 과학자들은 현재의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컴퓨터에게 어떠한 일을 시켜서 그것들을 프로그래머의 개발자의 개입이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고 컴퓨터 스스로 진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킨 바 작업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이제 새롭게 사실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어떤 한 분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자 인식, 예를 들면 알파벳의 인식이라든지 0, 1, 2, 3, 4, 5, 6과 같은 숫자 인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때 잘 연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가 지나고 컴퓨팅 파워의 비약적인 향상,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GPU라고 얘기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컴퓨터들이 지시하는 태스크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이 분야는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윈터와 대별되는 표현으로서 딥러닝 스프링이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사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어떤 특정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예제로 보셨듯이 음성 인식, 숫자 인식, 글자 인식 혹은 챗봇과 같은 데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연어 인식 같은 것들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의 인간 수준의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많은 분야들, 굉장히 세부적인 토픽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디자이너로서 이러한 종류의 기회와 이러한 종류의 어떤 새로운 디자인 재료들을, 디자인 머티리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 삶의 질과 어떤 편의 그리고 그동안의 디자인 과정이나 어떤 디자인 재료로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방법으로서 사용하게 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굉장히 유명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서 사뮤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아마 이 분야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정의했다고 알려지는 이 학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서 사뮤엘은 컴퓨터에게 능력을 주는데 explicitly 프로그램하지 않고서도 어떤 지속적인 데이터의 공급을 통해서 컴퓨터가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서 사뮤엘이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의 아주 간략한 도식인데요. 아서 사뮤엘이 그때에는 그 왼편에 보이는 컴퓨터를 통해서 보드게임의 그 어떤 패턴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입력에 따라서 컴퓨터가 그러한 그 필승 전략, 최적화 전략을 통해서 사람과 예를 들면 체스 게임이라든지 그런 아주 가벼운 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때 어떤 그 어프로치로는 우리가 현재 그 경험하고 있는 혹은 즐기고 있는 게임이나 혹은 요소들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어떤 패턴을 정의하고 그 패턴을 컴퓨터한테 학습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 볼 수 있는 어떤 반복문이나 혹은 조건문 등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사용하지 않고서도 컴퓨터가 특정한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근래에 들어서 90년대 머신러닝 분야가 다시 깨어나고 활발한 연구를 할 때 큰 기여를 한 그 탐 미첼이라는 교수님이 정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의 일종인데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어떤 외부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맨 왼편의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적인 자극이자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그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지정하는 태스크를 훌륭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그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예를 들어 알파벳 A부터 Z를 줬을 때 처음에 특정한 그 자료를 입력시켰을 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 자체를 손보지 않고서도 외부의 어떤 자료의 입력만 외부 자극을 더함으로써 그래서 컴퓨터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자료의 질과 양을 높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알파벳들의 인식률을 5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으로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의 아서 사뮤엘의 어떤 그 파이오니어적인 그 통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측정 가능한 형태로 머신러닝을 정의하고 응용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한 번에 굉장히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들을 다 감안하긴 힘들고 정말로 우리가 이후의 강의들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다른 종류의 관련된 프로젝트나 소식이나 논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건대 꼭 필요한 5가지의 핵심 코어 키워드는 이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패턴, 두 번째는 피처, 세 번째는 클래시파이어, 네 번째는 트레이닝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레딕션 혹은 인프런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찾고 싶은 어떤 패턴을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그 이미지 위에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진 속에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쓰는 편지 봉투 위에 올라가는 그 우편 번호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패턴인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처, 한국어로는 특징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현상을 잘 나타내는 특징을 찾고, 자, 세 번째로는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그 머신러닝, 딥러닝 과정에서는 클래시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알고리즘을 고르는 것이 그 특징 집합을 정의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컴퓨터에게 이러한 특징 집합과 클래시파이어를 어떤 바이어스가 없게 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를 컴퓨터한테 가르친다고 했을 때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숫자만 그 인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어떤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서 네 가지 단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컴퓨터는 프리딕션, 인퍼런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결과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프리딕션 혹은 인퍼런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어떤 모델들을 통해서 패턴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은 이제 중간에 어떤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이 없이 이 특징 집합의 정의와 그리고 그 패턴을 찾기 위한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으로서도 이 프리딕션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머신러닝의 굉장히 특정한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0부터 3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사실은 9까지에 있는 숫자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필체나 혹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글씨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자를 쓸 때에도 한 18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4자의 경우는 그런 베리에이션이 더 크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3을 3으로 그리고 4를 4로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분석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것은 숫자고 0부터 9까지 이루어진 그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패턴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다 미시적으로는 1 혹은 2 혹은 3 등 각각의 숫자에도 그 굵기나 어떤 회계 방향, 그리고 획이 쓰여지는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 패턴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징 집합 혹은 피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숫자 9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9라는 숫자가 그냥 검은색 바탕 위에 흰색 글씨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면 특정 크기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 by 10 가로 세로 10개의 총 100개의 픽셀을 가진 어떤 이미지, 정보 공간 속에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실 보이는 노란색 화살표들은 각각의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밝기의 정도를, 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어두운 바탕은 컴퓨터가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덜 유용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밝은 부분들은 컴퓨터가 이 정보 공간 속에, 이미지 속에 그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부터 255,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형태로 이미지를 변환하고 그 변환된 이미지의 어떤 정보들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숫자들이 뭐 예를 들면 0부터 255 사이에 숫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0부터 100 사이의 어떤 숫자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자료의 종류나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어떤 연구자나 혹은 과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패턴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피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컴퓨터로 하여금 진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5개의 컬럼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어떤 데이터의 모습, 여기에는 몇 가지 데이터들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간색 점, 노란색 점, 파란색 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의 컬럼들은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그 알고리즘, 톰 미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nearest neighbor 혹은 linear support vector machine, 그리고 radial basis function의 support vector machine, 그리고 마지막은 decision tree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그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컬럼 안에 우측 하단에 있는 숫자는 그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떠한 거는 97%의 확률로 데이터를 판별해낼 수 있고요. 데이터가 섞여 있는 그룹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앞선 예제에서 본 것과 같이 이것이 숫자 몇에 속하는 것인지 판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리니어 SVM의 경우에는 앞선 내용보다 조금 떨어지는 88%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는 93%, 마지막으로는 88% 정도의 확률로 이러한 것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클래시파이어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비교 우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특징 집합들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클래시파이어들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클래시파이어들이 기존의 그 왼쪽에 보이는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을 잘 학습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프리딕션이나 인퍼런스를 만들어주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을 합니다. 혹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뭐 버블 소트라든지 퀵 소트라든지 그러한 소팅 알고리즘, 자료 구조, 자료 처리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의 판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있는 그 정보 공간입니다. 빨간색은, 예를 들면 빨간색은 오렌지를, 파란색은 애플을 나타내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검은색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 컴퓨터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빨간 그룹에 속하는지 혹은 녹색 그룹이 속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어떤 선인데요. 그것들을 앞서 보셨던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을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그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고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중간에 그 파란색 점선으로 쌓여져 있는 그 공간을, 여백을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겠죠.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중간에 알 수 없는 지점에 들어오면 이것이 빨간 그룹인지 녹색 그룹인지 판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 이 SV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어떤 알고리즘도 사실은 그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것이 분류의 어떤 경우일 때에는 이러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는 방법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 결과들의 좀 정확도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편차가 나타나게 됩니다.